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수사의 그 절차, 그리고 그 수사 절차상에 있어서의 실무적으로 사법경찰관, 검사, 그 다음에 재판, 법원에서의 그 단계별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문헌적으로 성폭력이기 때문에 폭력, 물리적 폭력을 수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반드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강제충뿐만 아니라 폭력 행사가 수반이 되지 않는 행태로 포함되는 광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성폭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분류해 보면 첫 번째 뭐냐면 협의론, 좁은 의미로는 폭행, 협박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인 강간, 그 다음에 강제추행 등이 있고,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로서의 성폭력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 광의로서는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언어, 또한 통신매체, SNS라든지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든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이 넓은 의미로서의 성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최강의로서는 금전적 거래를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 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 등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 광의, 최협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광의, 즉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넓은 의미로서까지도 성폭력 범죄로 보고 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보게 되면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해서 성폭력 범죄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 그 다음에 성범죄는, 그러니까 폭력은 넓은 의미, 성범죄는 성매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강의의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폭력 하면은 최협의, 그다음 광의 성폭력, 그다음 최광의 성폭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폭력 처벌에 관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광의의 개념, 그다음에 여성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는 광의와 최광의까지 개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이제 성폭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법령들이 이번에 올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조사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사법경찰관의 그 실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이제 임용이 돼서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을 때는 중학교 실무교재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발행한 대여성 및 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참고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사법경찰관 하는 실무적으로 경찰관에 대해서 지구대나 아니면 여성 청소년이 근무를 했을 때 그 실무적으로 성범죄 폭력,
성폭력 범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의사항이 오는 건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폭력 범죄의 주요 법률은 크게 한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형법,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강간, 강제추행, 의제강간 등의 형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라는 것, 성범죄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하는 특별한 케이스. 어떤 재산 범죄라든지 그런 범죄보다는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거의 이제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주요 법률, 형법, 그 다음에 특례법, 처벌특례법, 그 다음에 아동청 성보호법,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제 주 법률이고, 그 다음에 범죄자를 이제 처벌하고서는 형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가석방 내지는 보석 결정이 있었을 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전자팔찌에 관한 법률이죠. 전자발찌, 팔찌가 아니라 전자발찌. 그 다음에 화학적 거세를 규정해 놓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은 올해 2020년 올해 5월 19일 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내용인데, 특수강간 등의 강간 등 13세 목적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그 다음에 공중 일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제3조하고 제4조 1항, 그 다음에 7조 3항에 대해서 법정형을 특수강도 강간, 그 다음에 특수강간, 그 다음 13세 미만에 의한 강제추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특히 그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라든지 성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의 침입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담론 보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몰카, 그 다음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죄를 법정형의 그런 법정형의 죄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춰서 이제 상향 조정을 해 벌금형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라고 소위 몰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 그 촬영한 복제물을 반포 등의 법정형 상향 조절했고,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그 촬영물을 그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가지고 반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해버렸어요. 신설조항.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설조항인데,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제14조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이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번 아동천선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 생활안전 파트의 여성 청소년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나온다면 이 개정 내용이 아마 현 실무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들고, 그 다음에 촬영물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추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에게 야, 너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것을 SNS 상에, 유튜브 상 내지 이렇게 해서 배포할 거야, 이렇게 협박 또는 강요한 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14조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강도 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예비 음모까지, 예비 음모, 대부분 예비 음모는 이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있지만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은 없었는데, 예비 음모를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제15조의 2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개정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형이 더 법정형이 더 가중됐고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가중을 했구나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것도 이제 5월 19일 날 국회 통과돼서 이것은 이제 일부는 이제 11월 20일에 개정 시행이 되죠. 그래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이제 매매를 피해 아동 청소년에 포함하도록 이제 제2조 6호를 이제 포함하도록 했고 특히 이제 이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미성년자 간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를 했다. 그 다음에 성매매와 관련해서 요거는 약간 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법 의도에 대해서 약간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할 조항인 것 같은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매매 아동 피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여성가족부 및 시도지사에 이제 통지토록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것이 혹시 비밀이 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스러운데 이것은 뭐냐면 입법 취지 목적은 그겁니다. 그 성매매 매매한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 상담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 때 통지를 할 때 참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면서 비밀을 꼭 유지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도 1월 29일 국회 통과돼서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는 뭐냐면 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학습권 보장에 관한 것을 이번에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폭력 피해자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이제 보통 초등학교는 주소지 지역의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성매매로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장은 그 주소지 이외라도 입학을 승낙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그 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학교를 배정하고 이 경우에 학교장은 그 배정에 대해서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소위 학습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팔찌에 관한 부착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2000년 2월 4일 날 시행돼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일정 기간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죠.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석 조건으로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신설된 거죠. 22조 제2항, 그 다음에 31조의 2가 신설됐고 보석 조건으로 해서 이제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는 명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특례 조항은 바로 요 조항이거든요. 법 조항이 요 조항인데 바로 이 조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고 이건 201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비친고죄를 확대 및 고소기간을 보통 형사법에서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고소를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직계 존속도 고소가 가능하고 비친고죄를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고소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부터 진행이 되죠. 성년이 당할 때부터 성년되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할 때 공소시효 제기 진행되고, 그 다음에 13세 미만의 사람,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경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적용하지 않는다. 즉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치사 등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3세 미만의 사람에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금지는 성폭력 범죄 수사를 했을 때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건 인적사항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진, 범죄 구성 사실을 제외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은 공개해서는 누설 금지를 하게끔 이렇게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일제히 그 제2 가해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개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피해자 얼굴 등의 공개. 이것은 뭐냐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여서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 다음에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입니다.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얼굴, 설명, 나이 등의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이것은 이제 사법경찰서하고 검찰청에서의 문제인데, 경찰서에서는 전담 사법경찰관,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는 전담검사를 지정해서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부에도 마치 성폭력 범죄 재판부도 전담재판부를 지정을 하도록 했는데, 제28조 규정에 되어 있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담재판부까지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영상물이 보존 등에 대한 특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30조의 규정이 되어 있죠. 특히 그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이 19세 미만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 그 대상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진술 녹화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 진술 녹화에 실시된 영상물에 수록된 이 피해자의 진술, 이것은 피해자 또는 녹화 시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될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토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심리 의견 조회, 심리 비공개는 이제 그겁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조회, 요거 내용은 뭐냐면 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멘탈 붕괴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문제의 피해가 가해 그 피해 상황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에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은 뭐냐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한 때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소위 이제 피해자에서 소위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증거보존의 특례라는 것은 뭐냐면
에, 피해자는 그 법정인이 제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정이 있죠.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고 개인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고 얼굴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하는 것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서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히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즉 16세 미만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증거보존을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이 내용만을 11가지 내용을 좀 알고 왜? 그것은 성폭력 범죄자라는 것은 가해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법에 없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소위 제가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10계명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10계명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명심하고 주사시 각 수사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 피해 발생 시부터 피해자 서포트를 지정해서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전문 서포터들을 지정해 주라는 거예요. 범죄 발생이 되면은 왜? 여러 사람들이 사건을 취급하게 되면 그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사생활이 노출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면 지금 전문 서포터제를 딱 지정을 해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포터를 지정을 해서 보호를 처음부터 사건 발생 시부터 쭉 연계 활동으로서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배포를 금지. 보통 여러분들이 성폭력 범죄가 발생되면 언론에서 엄청난 관심을 지금 갖고 취재에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보도 자료를 그 배포하는 선언을 단 한 선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사람이 피해자가 특정 지을 수 있는 자료는 절대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제2의 지금 가해되고 있는 제2의 성폭력 폭력 피해자 제2의 가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포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실무적으로 병원 진료 시에는 가급적으로 여경이 동행해서 치료와 동시에 증거 수집을 병행해야 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발생됐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됐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 채취를 위한 타액이라든지 정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발 같은 증거 채취를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증거로서를 확보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 여성은 여경이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경찰서, 이번에도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검에도 여성 부장 검사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경찰도 가급적으로 여성 청소년과에서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전담 인력 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 그 다음에 장애인, 피해자인 것 진술 녹화라고 이거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증거 보전을 신청해서 왜 계속 그 진술 횟수 및 조회를 이렇게 진술 기회를 자꾸 소위 말해서 자꾸 자주 소환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피해자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9세 미만 장애인의 피해자는 진술을 녹화하고 특히 그 이제 증거 보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진술 횟수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 지금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피해자 노출을 좀 안 되도록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자 조사는 공개 장소가 아닌 진술 녹화실 등 격리 장소에 조사하는 게 좋다. 이건 진술 녹화실을 하는 건 19세 미만의 장애인에서 진술 녹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경찰서에 진술 녹화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술 녹화를 하는데 왜 이거는 그런 경우냐면
고소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반 사기죄라든지 이런 고소범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범죄 피해자가 신변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격리 장소에서 조사하는 게 좋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진술 녹화식이 다 돼서 지금 진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피해자를 탓하는 등 부적절한 용어 및 불친절은 금지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예요. 이거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이거 고소 사건 해봐야 고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취소하시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고소치사돼서 만약에 이게 무혐의가 되면은 피해자 당신한테 이 피의자가 가해자가 아마 무고죄로 또 맞고서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고소 그냥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가 어떤 탓하는 그런 부분적 용어라든지 부적절한 용어라든지 불친절한 것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 단계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9번째로 19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은 필연적으로 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끔 되죠. 부모라든지 이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피해자는 가급적으로 신뢰관계를 해야 돼. 19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은 필수적으로 신뢰관계를 동석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및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성폭력 NGO, 특히 통합지원센터 연계 활동을 실시해야 된다. 이 내용은 뭐냐면 피해자 및 상담 치료, 특히 그 성폭력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멘탈, 그것을 정신적 안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권이라든지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NGO 단체, 각 NGO 단체가 있고, 특히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즉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연계로 활동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때도 특히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신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종사자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그걸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10계명은 바로 요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범죄 피해자에 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범죄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냉철하게 공평무사한 자세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분리해서 신문을 해가지고 조사해야 하고, 심의란 인적 물적 자료를 증거 자료로 진술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시켜야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보통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흥분, 경악된 심리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럴 때를 이해하고 친절하고 공감 있는 자세로 견질해서 특히 피해자가 조사 과정 중에서 제2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성폭력 반생일에 책임이 있는 것을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언행,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소를 취하시죠라든지 아니면 왜 그때 그거를 큰 소리로 안 알려줬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게 무죄가 되면 무고죄로 다시 가해자가 신고할 텐데요. 이러한 책임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절대 금지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10계명을 꼭 명심하기 바라면서 오늘 간단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그 오해에 관한, 특히 범죄 발생부터 여러분이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 지금 개정 내용은 아까 살펴봤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법제처 법령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꼭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법령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